네,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방사선 취급기술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방사선 취급기술 전 시간에는 그 이론부터 특성, 원리 그리고 장단점 등 비교하면서 비교적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다면은 오늘은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런 사항에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돕기 위해서 측정기의 원리라든가 그림으로 제시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 좀 더 저래서 저런 게 적용이 됐었구나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적인 내용을 어시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온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덜 갔을까봐 이오니제이션 챔버, 그리고 방사선의 기체의 전리작용을 이용했다. 그리고 방사선 계측기로서 전극 사이의 구조,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다 그림으로 표시했으니까 보면은 되겠고, 여기서는 작동 원리, 그리고 보면은 전리암의 특성 한번 볼게요. 1차 이온에 의한 전기 전류만 측정 가능하며 재결합 영역에 가깝다. 재결합 영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자료에 나오겠지만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업 시간 전에 미리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지금 이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을 옮겨 놓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 안 보여요, 답답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확실하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건데 나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전달력 있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가로축, 저 X축은 전압이에요. 인가 전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위는 볼트. 그리고 세로축 Y축은 전자수예요. 그리고 이 포집되는 양극에 포집되는 전자수 넘버 n을 넣어놨는데요. 이 전압과 전자 숫자를 보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발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재결합 1번 재결합 영역 요만큼 재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펼쳐지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전리암 영역이에요. 이오니제이션 챔버 영역인데 이 자료에 보면은 여기 재결합 영역이 가깝다 그랬죠. 전리암 이오니제이션 챔버는 재결합 영역이 가깝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례계수관 영역인데 여기 비례해요. 쭉 비례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례계수관, 전리암 영역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비례계수관 영역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GM2의 영역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속 방전 영역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전리암, 비례계수관, GM2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냥 계측기구나, 그게 계측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전자수와 전압에 의해서 이런 재결합 영역, 그리고 전리암, 비례계수관, GM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방사선을 카운트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연속 방전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연속 방전 영역은 우리가 개수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1번 재결합 영역부터 4번 GM 튜브 구간까지만 우리가 방사선 측정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연속 방전 영역에서 왜 개수를 디텍터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연속 방전 영역에서는 전압, 인가 전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방사선 측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오니제이션 챔버는 전리함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에 대한 성질 특성이 좋고 특히 고설량의 에너지를 측정에 대한 감도가 좋다. 여기 고설량이라는 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저기 전리함의 종류는 먼저 공동 전리함이 있고 자유공기 전리함이 있는데 공동이라는 것은 캐비티예요. 빈 공간. 이오니제이션 챔버는 원통형 또는 구형 중간에 전극이 설치된 전리함으로 공동에서 발생한 전자가 벽에 흡수되므로 벽월이에요. 그리고 흡수되는 양과 벽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공동내로 이동해 오는 양이 평형을 이룬다. 아까 전자 평형이라는 얘기했죠. 일렉트론 이퀴브리엄이라는 그 평형 상태를 이루는 전자 평형 상태가 전제 조건으로 작동이 된다. 이온함에 대한 그 원리 다시 한번 넣어놨고요. 이번에는 그 이온함에 대한 가스필드 디텍터의 그 전반적인 내용으로 그 방사선이 양극과 음극을 통하면서 여기서 디텍터 되는 방사선이 쪼여가지고 그 발생되는 그 우리가 그 개수를 카운터한다. 그리고 그 방금 내가 그 칠판에다 그렸던 그런 그대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자료로 확인해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X축이 뭐라고 그랬죠? 인과 전압 볼트, 그리고 세로축은 양극에 수집되는 전자 수를 말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재결합 영역. 재결합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한 영역은 두 번째 전리함 영역이다. 전리함 영역에서는 그 전자수는 거의 평형을 이루어요. 이퀴버런트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례계수관 영역으로 그 전압과 전자수가 거의 비례하는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고요. GM 튜브에서는 그 비례계수관 영역을 벗어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영역으로 어느 정도 완만한 경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속 반전 영역인데 검출기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1번부터 4번까지 재결합부터 GM 영역이다. 그리고 인과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연속 방전 영역으로 연속 방전으로 방사선 검출이 불가능하다. 조금 전에 말한 거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라고, 전리함에서는 이오니제이션 챔버에서는 약간 병물질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공기 등가물질, 이것은 조사설량을 측정하고 공기와 등가 같은 그 밸류를 유지하는 그런 물질인데 조사설량 측정한다. 조사설량은 뭐라고 그랬죠? exposed dose, 우리 몸에 그 받는 그 방사선량, 그리고 조직 등가물질, 조직 티슈와 같은 그 이퀴버런트 밸류를 가진 물질인데 이것은 흡수설량을 측정한다. 흡수설량은 absorbed dose라고 했죠. 흡수설량은 조사설량이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느냐, 이러한 차이. 조사설량의 단위는 렌트겐이었고 흡수설량의 단위는 그레이였죠. 그리고 지난 첫 시간에 조사설량, 흡수설량,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유효설량이라는 게 있었죠. 유효설량은 effective dose라고 하는데 유효설량은 그 방사선 물질이 우리 몸에 조사되고 흡수된 이후에 신체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단위는 시버트라고 해서 그 1시버트만 해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설량이다. 그리고 4시버트면은 인류 전체의 반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양이다. 그런 내용들을 첫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함의 조건은 전자 평형, 일렉트론 이퀴브리엄이라고 얘기했고요. 공동에서 발생한, 캐비티에서 발생한 전자가 벽면에 흡수되는 양과 그리고 공중에서 발생하는 전자가 공동내로 이동해 들어오는 양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이런 상황이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들을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여기 월, 여기 벽이에요. 벽에서 흡수되는
흡수되는 그 양들이 그리고 전자 공동내로 이동해 오는 양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온쌍의 수 앞에 첫 자료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례계수관이에요. 전리함 이후에 비례계수관 영역을 한번 설명을 한다면 정극에 수집되는 이온쌍의 수는 이온쌍의 수에 비례한다. 여기 비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리에 의한 전자의 증식을 이용한 검출기이다. 그리고 베타의 개수를 알파 베타 개수를 사용할 목적 그리고 저에너지 X선 아까 그 뭐죠? 이온함에서는 여기 고설량의 에너지라고 그랬죠. 지금 이온함이에요. 이온함에서는 고설량의 에너지를 측정한다. 그리고 또 이번에 비례계수관에서는 그 저에너지의 감마선을 측정한다.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거. 고에너지, 저에너지 구별해서 알아두고요. 그리고 그 비례계수관에서도 소멸가스를 쓴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PM10 가스를 쓴다. 그리고 에너지 선별력은 방사선 에너지는 초기에 형성되는 이온쌍의 수 그리고 출력 펄스와 비례를 한다. 그리고 알파 베타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알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리고 여기는 전압이에요. 오퍼레이팅 볼테이지 전압 가로축 그리고 여기서는 카운팅 레이트 양극에 수집되는 전자 수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인데 요 알파에 대한 영역, 베타에 대한 영역,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플래토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GM 개수관이에요. 여러분들 자료에 여기 좀 사진하고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GM 개수관 세 번째 여기서는 GM 개수관은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력 펄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사능 측정에서는 전리작용을 이용한다. 방사선에 의해서 발생된 방전은 소멸시켜야 한다. 여기서 GM 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방전을 없애버려야 한다. 소멸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 비례계수관에서도 소멸개체 필요하지만은 GM 튜브에서는 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시켜야 한다. 불감시간이 뭐라고 그러죠? 방사능을 측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앞에 자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GM 튜브는 단창형이 있다. 보상형이 있다. 그리고 소멸기체는 양이온이 음극과 충돌해서 2차 전자를 내는 것을 방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소멸기체라는 것은 방전을 정지시킨다. 소멸은 방전 정지. 방전이 뭔지는 알죠? 그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 그런 과정들을 정지를 시킨다. 그리고 소멸기체로 쓰는 것은 할로겐, 그리고 할로겐은 수명이 없고 에틸알코올은 수명이 있다. 수명이 없는 것이 물론 좋을 것이라고 앞서 설명한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GM 튜브에서 얘기를 강조를 한다면 펄스가 크다. 그래서 주변 장치가 필요 없다. 그리고 플래토 구간이 길다. 앞에 그 설명했던 플로트 구간에서 그 구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장비 간단하다. 작동이 필요 없다. 동작이 쉽다. 그쵸.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단점은 불감시간이 길다. 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GM 사태에서 전자 사태가 발생하면 양극의 전위가 매우 떨어져서 검출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불감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소멸가스라는 것은 양이온에 의한 자외선 정출을 방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감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소멸가스를 쓰는데 소멸가스의 그 기능은 양이온에 의한 자외선의 방출을 방지한다.
그리고 특성은 양이온에 대한 자외선을 흡수하고 주가스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외선에 방치되지 않고 분해될 것,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이번에는 섬광 검출기 신틸레이션 디텍터인데, 섬광 물질로 쓰는 것은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의 일부를 가시광으로 변하여 방출하는 섬광을 가진 물질로 무기질이 있다. 앞서서 설명을 했고요. 앞서 그림이 첨가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었고요. 충만대와 전도대로 충만대에서 전자를 역이시켜서 이 자유전자가 다시 천이를 하는 과정에서 가시광선은 어떻게 발생하죠? 이 섬광 물질을 발라 놓았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해서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섬광 검출기 신틸레이션 카운터 주로 뭐 사용한다 그랬죠? 감마선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무기섬광 검출기는 효율이 엄청 우수하다. 그리고 무기섬광 검출기로 주로 쓰는 그 물질은 NaITL 발광 효율이 좋다. 그리고 SiTL 검출 효율이 좋다. 이런 거 정도 알아두라고 얘기했고요. 유기섬광 물질로서는 안트라센, 스팀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여기 검출 시스템으로서는 여기 섬광 물질을 발라놔요. 어떤 물질? 무기섬광 물질, 유기섬광 물질, CSITL, 안트라센 이런 것들을 발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앰플리파이어 사전 증폭,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 주 증폭,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선별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스케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방사선을 측정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검출기인데, 반도체 검출기 역시 충만대와 전도대를 이용한 절연체와, 그리고 반도체에서 역시 충만대 전도대를 이용해서, 절연체에서는 주로 에너지가 5 일렉트론 볼트 이상,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앞서 자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 한 그림으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4족 원소 게르마늄, 실리콘, 그리고 플러스 3족 할 경우에는 P형 반도체, 그리고 또 4족 플러스 5족 할 때는 N형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는 PN을 접한 경우, 그리고 또 검출기의 종류, 열혐광 산량계의 그 구조는 여기 역시 충만대, 전도대, 그리고 역시 충만대에서 역이 되는 상태에서 자유전자로 가서 그 다음에 전도대에서 충만대로 가는 경우 전자가 재결합한다. 이 과정에 그 가시광선이 발생을 하는데, 가시광선은 여기 형광 물질에 의한 루미네센트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열 형광계에서는, 형광 검출기에서는 여기 전구 등 있죠. 가열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열 가시광선, 형광 검출기. 그리고 그 열 형광 검출기에서는 흡수 선량은 방출되는 빛의 강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집적형 검출기는 방사 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TLD 물질 세 가지 넣어놨는데요. LIF, LIP4O7, CaSO4 이런 물질들을 쓴다. 섬광형 검출기 신틸레이션 카운터와 그 사용하는 물질이 다르죠. 그 다음에 방사선 관리용 측정기에 필름 배지와 포켓 선량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저기 넣어놨는데, 먼저 자료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번 그 강의 자료는 지난 강의 자료에 여기 그 측정기의 구조랄까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는 어떤 거였죠? 그 전리암과 비례계수관 GM 튜브의 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그래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한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의 그 자료에 대한 그 이해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